내가 너를 어찌 키웠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내가 돈을 못 벌어왔다고 설마 지금 내 집 비번을 니들이 바꾼 거야? 아내한테 뭐라고 하지마. 엄마도 이제까지 아무 말 없다가 우리한테 생활비랑 관리비 반반씩 내라고 했잖아. 그만큼 돈이 없다는 거잖아. 나중에 노후에 우리한테 기대지 말고 엄마도 나가서 돈을 벌라고 딱 100만 원만 벌어도 살만하잖아. 내 노후 자금은 내가 알아서 관리한다. 내 집까지 너희들한테 바쳐가며 같이 살게 해줬는데 비번을 바꿔서 날 내쫓으려 들어. 이제까지 집월세도 안 받고 공짜로 먹고 자게 해주고 손주까지 봐줬더니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어디 가서 너희들 말도 못해 창피해서. 그러면 애초에 내가 힘닿는 데까지 저희 도와줄 거라고 말씀하시지 마셨어야죠. 애시당초 거둘 자신이 없으면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야지. 아무튼 취직하시면 말씀 주세요. 그때 문 열어드릴게요. 너희가 그렇게 원해서 같이 살겠다고 했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있는데 이제 와서 나를 탓해. 엄마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 다 엄마 탓이니까. 더 이상 우리한테 뭐라 하지 마. 정말 귀하게 키운 아들이었는데. 나한테 돈 내놓으라며 이렇게 자기의 안 사람을 지키려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드는 모습에 지금까지 자식 바라보며 살아왔던 내 모든 인생이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마지막 힘을 다해 얘기를 했죠. 내가 언제 그럴 수 있다고 했어? 나는 며느리 친정 부모님이 와서 행패 부렸다기에 맘 편히 지내라고 이 집 내줬고 여태껏 손주새까지 봐줬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날 이렇게 돈 안 벌어왔다고 몰아붙여. 노후 자금 없어서 니들한테 기댈까봐. 나 절대 그럴 일 없다. 어서 당장 문 열어라. 사람들 부르기 전에 내가 화가 많이 나 있는 걸 느꼈는지 며느리가 눈치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정말 돈을 많이 갖고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있게 도와준다고 말씀하시는 줄 알았다고요. 당장 저희로 인해서 노후 자금 쓰셨다는 이유로 우리한테 나중에 기댈 생각이셨다는 게 너무 소름 돋아요. 이렇게 흐지부지 힘들다고 엄살 피우실 거면 애초에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야죠.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내가 언제 노후 자금 썼다고 니들한테 기댄다 했냐. 니들끼리 한 말로 말을 막 지어내나 본데 기가 막힌 건 나다. 지수 너 시집 올 때 너 됨됨이 하나 보고 허락했다. 막말로 네가 결혼할 때 해 가지고 온 게 뭐야? 너 정말 숟가락만 가지고 시집 오지 않았어. 그런 네가 지금 나한테 이게 할 소리냐. 참 염치 없구나 하도 소리를 지르며 얘기했더니 점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괘씸한 아들과 며느리는 소리 지르는 저를 무난해서 느끼고 있는지 뭐가 잘못되었는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전 아들과 며느리에게 자신들의 이기심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 살고 있는 이정호라는 사람입니다. 나이는 올해 72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제일 믿을 만한 것은 뿐이라고 저는 부모님께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저희 집은 당시 아버지가 사업을 해서 그럭저럭 먹고 살 만한 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고아가 되었지만 자수성가한 사업가가 되어 찢어지게 가난하지만 대대로 전주이시 양반집 교수라고 알려졌던 저희 어머니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부모 없이 자란 만큼 자신의 가정의 울타리를 지키고 싶었던 건지 그만큼 가정의 영향력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며 가족 간의 정과 사랑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저는 딸 3중에 얼굴도 보지 않는 막내딸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제가 아들이 아님을 아쉬워해서 이름도 정호라고 지었지만 저희 어머니는 더 이상 넷째를 낳을 몸이 못 되어 아버지의 자식들은 혀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저희 딸들을 예뻐하며 아버지의 재산을 써서 다들 좋은 데로 시집 보내기 위해 애썼습니다. 여자 팔자 뒤움박 팔자라는 말은 옛말이나 억지스러운 말은 아니다. 자고로 남편을 잘 만나야 한평생 편하게 살 수 있는 법이야.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 아버지는 저를 비롯한 언니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켜주었고 아버지는 중매쟁이를 불러서 돈을 많이 주고 의사나 검사 같은 사람들을 언니들과 선을 보게 했습니다. 물론 언니들도 아버지의 재산 덕에 어느 정도 학벌이 있었습니다. 큰언니는 그 당시 공부를 잘해서 스스로 대학을 잘 들어간 반면 둘째, 언니는 공부를 잘 못해서 대학 간판 따기 위해 미술로 진로를 틀었습니다. 온갖 돈을 다 쓰며 둘째,
언니도 간신히 대학을 보내왔고 아버지가 원하던 대학 간판을 따게 되었습니다. 그 덕에 큰언니의 남편은 의사가 되었고 작은언니의 남편은 검사가 되니 아버지는 든든한 사위들과 남에게 꿀리지 않는 원하던 명예로운 가정까지 얻게 되어 나날이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니들과 다른 길을 가기를 바랬습니다. 큰언니처럼 공부를 잘하지도 못했지만 둘째, 언니처럼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원하지 않는 것을 해서 억지로 대학 간판을 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고등학교만 나와서 아버지의 회사에 취직해서 아버지의 일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대학을 떨어지기도 했고 더 이상 공부보다는 아버지의 사업에 관심이 더 있어 배우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제게 선을 그었습니다. 안 된다. 저는 태어나 보니 저를 지켜줄 부모가 안 계셨고 고모네 집에서 얹혀 살게 되었습니다. 고모와 고모부 사이에서 태어난 5남매 사촌들과 얽혀서 지냈는데 저를 막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미운 오리 새끼처럼 내내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이제 너도 나이가 찼으니 시집을 가야지 중매 자리가 하나 들어왔는데 한번 보기나 해봐라. 저는 중학교를 졸업한 후 일을 하며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20살이 되자 고모는 제게 나이가 꽉 찼다며 중매 자리를 제게 들이밀었습니다. 저보다 사촌 언니가 위로 둘이나 더 있는데도 자기 딸들에게 선자리를 안 보여주고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저도 조금만 돈을 더 모으면 어차피 고모 곁을 떠나려고 마음은 먹었지만 이렇게 선자리가 들어오니 도피성으로 시집이나 확 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나이 더 많이 먹은 딸들을 제치고 저한테 보여준 신랑감이 뭐 그리 대단하겠나 싶어서 마음을 비우고 고모 얼굴 생각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사람이 퍽 괜찮고 준수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7살이 더 많은 도배하는 집 아들이었는데 아버지의 가업을 잇겠다는 생각으로 온 가족이 도배 일에 힘썼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나름 도배하는 자부심도 있었고 자신의 일에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남편과 만나다 결혼을 하게 되었고 드디어 고모 집에서 벗어나서 시댁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모 집에서 벗어났다 할 뿐인 시댁에서 함께 살게 되면서 저는 시동생들 건사까지 다 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고모 집에서 사촌들이랑 있을 때는 이렇게 많은 집안일이나 눈치까지 보지 않아도 됐는데 시댁에서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매일매일 집안일들이 쌓여 있었고 시누이 시동생들 건사까지 하니 저는 그냥 시댁의 시집온 식모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모도 이럴 줄 모르고 제게 중매를 선 것이었지만 제게는 여우굴을 피해 호랑이 굴에 들어온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무조건 아들을 낳아라 안 그러면 아주 집에서 내쫓길 줄이나 알아. 어유 더부살이 했던 사람 받아주니 쓸모가 없어. 우리 집대라도 이어야지. 그나마 체면치레라도 하지. 행동도 느릿느릿하고 굼든 게 형수님 일부러 머리 쓰는 거 아니라면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답답해서 주변 사람들이 못 보겠다니까요. 그렇게 매일 시모와 시동생들 등살에 못 이겨서 힘든 시간을 보냈고 처음에는 내 편이었던 남편도 시댁 식구들이 제게 일이 막대하니 덩달아 제게서 벌어져 갔습니다. 저한테 못되게 구는 시댁 식구들보다 처음이랑 마음이 달라진 남편이 더 원망스러웠습니다. 나한테 좀 잘해주면 안 돼요? 내가 당신 하나 믿고 시집 왔는데 어떻게 시댁 식구들이랑 똘똘 뭉쳐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시집 온 지 1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애를 못 가지면 문제가 있는 건 맞지 않아. 어머님 말이 틀린 게 뭐가 있어. 아들이든 딸이든 태기도 보이지 않고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그럼 더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지. 애가 들어서지요. 매일매일 시집살이의 몸과 마음이 힘이 드는데 어떻게 애가 들어서겠어요. 하지만 이런 내 말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저는 매일 눈물로써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게 태기가 느껴졌습니다. 속이 느글느글하고 잠이 쏟아져 오는 게 처음에는 이게 임신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댁 식구들 저녁 밥상을 차리는데 자꾸 헛구역질을 하자 그걸 본 지나치는 시누이가 제게 인생을 쓰며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시댁 식구들 밥상을 차리는데 왜 자꾸 헛구역질이야. 그 밥을 어떻게 먹으라고. 이럴 거면 우리 집에서 나가요. 잠깐만. 뭐라고 자꾸 헛구역질하고. 잠이 오는 게 너 혹시 임신 아니냐. 너 몸 상태 한번 보거라. 신우이의 말에 시어머니는 유심히 제 상태를 보면서 제게 몸 상태를 돌이켜보라고 했고, 저는 가만히 손가락으로 세어보니 아무래도 임신이 맞는 것만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읍내에 병원을 갔고 임신이 맞다는 얘기를 듣고서 언제 그랬냐는 듯 제게 너무나도 잘해 주었습니다. 집안에 그야말로 경사 분위기였지만 임신에 공감을 하지 못한 신우는 여전히 삐죽될 뿐이었습니다. 그깟 임신 한 번이 뭐 대수라고. 시집가면 애 가져야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냐. 아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애 가지고 낳는 게 보통 일은 아니야. 그래도 장하다. 우리 맏며느리. 네가 맏며느리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구나. 이제 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무조건 첫째는 아들이어야 해. 시어머니는 제게 임신 잘했다며 그때부터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았고 그것은 제게 천만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 정도는 나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나쁜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며느리 임신했는데도 시누이처럼 애 가진 게 무슨 대수냐고 하면서 여전한 시집살이를 시켰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임신하자마자 시집살이를 더 이상 시키지 않았으니 양반이었습니다. 남편도 제가 애를 가졌다고 하자 떠났던 마음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저를 어린아이 다루듯 예뻐하며 소중히 아껴주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마음의 안정을 찾았고 처음으로 고모 집을 떠나 시집오기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0개월이 지났는데 저는 아이를 낳으면서 다시 한번 운명이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들이 아닌 딸을 낳게 되면서 말입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딸을 낳으면서부터 유감스러운 얼굴로 저를 보기 시작했고 시누이는 꼬집다는 듯 낄낄거리며 그러면 그렇지 굴러들어온 돌이 복덩이일 리가 없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렇게 딸을 낳지 말라고 했건을 기어코 첫 딸을 낳냐. 빨리 둘째 준비해서 둘째만큼은 아들을 낳아야 한다. 어머님께서도 여자면서 어떻게 손녀딸에 대해 안 좋게 말씀하실 수가 있으세요? 손자도 좋지만 손녀딸도 엄연히 남편의 자식이에요. 너처럼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여자애가 나올까봐 그랬다. 딸은 자고로 엄마 팔자 닮고 엄마 성격 닮는 게 대다수인데 우리 집안에 너처럼 팔자 사나운 애 나올까봐 걱정돼서 그랬다.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충격을 받아 뚝뚝 눈물을 흘렸고 아이를 안고 한참이나 울었습니다. 애를 낳고 제대로 산후조리조차 못한 후 저는 딸을 낳은 죄인이 되어 다시 시집살이에 동원되어야 했고 참으로 매운맛 시집살이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동생이 결혼해서 동서를 맡게 되었는데 동서는 저보다 2살이 더 많았습니다. 동서는 결혼하자마자 바로 임신을 했는데 아들을 낳음으로써 집안의 이쁨을 독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집안의 나름의 실세가 되자 제게 형님 깍듯하게 모시면서 형님과 저는 같은 집에 시집왔으니 한 배를 탄 거나 다름없어요. 자매처럼 잘 지내봐요. 라면서 늘상 제 기분을 살펴더니만 이제 아들을 낳으니 그 위세가 그리 당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서의 친정이 지방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동서 산후조리까지 해줘야 했고 동서애 또한 저희 애랑 같이 봐줘야 하면서 시집일까지 도맡아야 했는데 그야말로 기가 빠지며 죽지 못해 사는 세월이 하루하루 지나갔습니다. 남편과는 더 이상 아이가 생기질 않았고 저는 딸 일만 낳아 고이고이 길렀습니다. 저는 태어나 보니 저를 지켜줄 부모가 안 계셨고 고모네 집에서 얹혀 살게 되었습니다. 고모와 고모부 사이에서 태어난 5남매 사촌들과 얽혀서 지냈는데 저를 막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미운 오리 새끼처럼 내내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이제 너도 나이가 찼으니 시집을 가야지. 중매 자리가 하나 들어왔는데 한번 보기나 해봐라. 저는 중학교를 졸업한 후 일을 하며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20살이 되자 고모는 제게 나이가 꽉 찼다며 중매 자리를 제게 들이밀었습니다. 저보다 사촌 언니가 위로 둘이나 더 있는데도 자기 딸들에게 선자리를 안 보여주고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저도 조금만 돈을 더 모으면 어차피 고모 곁을 떠나려고 마음은 먹었지만 이렇게 선자리가 들어오니 도피성으로 시집이나 확 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나이 더 많이 먹은 딸들을 제치고 저한테 보여준 신랑감이 뭐 그리 대단하겠나 싶어서 마음을 비우고 고모 얼굴 생각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사람이 퍽 괜찮고 준수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7살이 더 많은 도배하는 집 아들이었는데 아버지의 가업을 잇겠다는 생각으로 온 가족이 도배 일에 힘썼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나름 도배하는 자부심도 있었고 자신의 일에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남편과 만나다 결혼을 하게 되었고 드디어 고모 집에서 벗어나서 시댁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모 집에서 벗어났다 할 뿐인 시댁에서 함께 살게 되면서 저는 시동생들 건사까지 다 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고모 집에서 사촌들이랑 있을 때는 이렇게 많은 집안일이나 눈치까지 보지 않아도 됐는데 시댁에서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매일매일 집안일들이 쌓여 있었고 시누이 시동생들 건사까지 하니 저는 그냥 시댁의 시집온 식모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모도 이럴 줄 모르고 제게 중매를 선 것이었지만 제게는 여우굴을 피해 호랑이 굴에 들어온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무조건 아들을 낳아라 안 그러면 아주 집에서 내쫓길 줄이나 알아. 어휴 더부살이 했던 사람 받아주니 쓸모가 없어. 우리 집대라도 이어야지. 그나마 체면치레라도 하지. 행동도 느릿느릿하고 굼든 게 형수님 일부러 머리 쓰는 거 아니라면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답답해서 주변 사람들이 못 보겠다니까요. 그렇게 매일 시모와 시동생들 등살에 못 이겨서 힘든 시간을 보냈고 처음에는 내 편이었던 남편도 시댁 식구들이 제게 일이 막대하니 덩달아 제게서 벌어져 갔습니다. 저한테 못되게 구는 시댁 식구들보다 처음이랑 마음이 달라진 남편이 더 원망스러웠습니다. 나한테 좀 잘해주면 안 돼요? 내가 당신 하나 믿고 시집 왔는데 어떻게 시댁 식구들이랑 똘똘 뭉쳐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시집 온 지 1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애를 못 가지면 문제가 있는 건 맞지 않아? 어머님 말이 틀린 게 뭐가 있어? 아들이든 딸이든 태기도 보이지 않고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그럼 더 문제 있는 거 아냐?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지. 애가 들어서지요. 매일매일 시집살이에 몸과 마음이 힘이 드는데 어떻게 애가 들어서겠어요? 하지만 이런 내 말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저는 매일 눈물로써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게 태기가 느껴졌습니다. 속이 느글느글하고 잠이 쏟아져 오는 게 처음에는 이게 임신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댁 식구들 저녁 밥상을 차리는데 자꾸 헛구역질을 하자 그걸 본 지나치는 시누이가 제게 인생을 쓰며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시댁 식구들 밥상을 차리는데 왜 자꾸 헛구역질이야? 그 밥을 어떻게 먹으라고 이럴 거면 우리 집에서 나가요. 잠깐만 뭐라고 자꾸 헛구역질하고 잠이 오는 게 너 혹시 임신 아니냐? 너 몸 상태 한번 보거라. 시누이의 말에 시어머니는 유심히 제 상태를 보면서 제게 몸 상태를 돌이켜보라고 했고 저는 가만히 손가락으로 세어보니 아무래도 임신이 맞는 것만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읍내에 병원을 갔고 임신이 맞다는 얘기를 듣고서 언제 그랬냐는 듯 제게 너무나도 잘해 주었습니다. 집안에 그야말로 병사 분위기였지만 임신에 공감을 하지 못한 신우는 여전히 삐죽될 뿐이었습니다. 그깟 임신 한 번이 뭐 대수라고 시집가면 애 가져야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냐? 아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애 가지고 낳는 게 보통 일은 아니야. 그래도 장하다 우리 맏며느리 네가 맏며느리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구나. 이제 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무조건 첫째는 아들이어야 해. 시어머니는 제게 임신 잘했다며 그때부터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았고 그것은 제게 천만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 정도는 나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나쁜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며느리 임신했는데도 시누이처럼 애 가진 게 무슨 대수냐고 하면서 여전한 시집살이를 시켰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임신하자마자 시집살이를 더 이상 시키지 않았으니 양반이었습니다. 남편도 제가 애를 가졌다고 하자 떠났던 마음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저를 어린아이 다루듯 예뻐하며 소중히 아껴주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마음의 안정을 찾았고 처음으로 고모 집을 떠나 시집 오기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0개월이 지났는데 저는 아이를 낳으면서 다시 한번 운명이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들이 아닌 딸을 낳게 되면서 말입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딸을 낳으면서부터 유감스러운 얼굴로 저를 보기 시작했고 시누이는 꼬집다는 듯 낄낄거리며 그러면 그렇지 굴러들어온 돌이 복덩이일 리가 없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렇게 딸을 낳지 말라고 했건을 기어코 첫 딸을 낳냐 빨리 둘째.
준비해서 둘째만큼은 아들을 낳아야 한다. 어머님께서도 여자면서 어떻게 손녀딸에 대해 안 좋게 말씀하실 수가 있으세요? 손자도 좋지만 손녀딸도 엄연히 남편의 자식이에요. 너처럼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여자애가 나올까봐 그랬다. 딸은 자고로 엄마 팔자 닮고 엄마 성격 닮는 게 대다수인데 우리 집안에 너처럼 팔자 사나운 애 나올까봐 걱정돼서 그랬다.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충격을 받아 뚝뚝 눈물을 흘렸고 아이를 안고 한참이나 울었습니다. 애를 낳고 제대로 산후조리조차 못한 후 저는 딸을 낳은 죄인이 되어 다시 시집살이에 동원되어야 했고 참으로 매운맛 시집살이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동생이 결혼해서 동서를 맡게 되었는데 동서는 저보다 2살이 더 많았습니다. 동서는 결혼하자마자 바로 임신을 했는데 아들을 낳음으로써 집안의 이쁨을 독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집안의 나름의 실세가 되자 제게 형님 깍듯하게 모시면서 형님과 저는 같은 집에 시집 왔으니 한 배를 탄 거나 다름없어요. 자매처럼 잘 지내봐요. 라면서 늘상 제 기분을 살펴더니만 이제야 들을 낳으니 그 의세가 그리 당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서의 친정이 지방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동서 산후조리까지 해줘야 했고 동서에 또한 저희 애랑 같이 봐줘야 하면서 시집일까지 도맡아야 했는데 그야말로 비가 빠지며 죽지 못해 사는 세월이 하루하루 지나갔습니다. 남편과는 더 이상 아이가 생기질 않았고 저는 딸 일만 낳아 고이고이 길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이가 들어서지 않고 나이가 30살이 되자 그야말로 쓸모없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딸에게만큼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감추고 싶었습니다. 세상 어느 부모가 못난 모습을 자식에게 보이고 싶겠습니까? 제 마음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딸은 그저 할머니가 무서워서 저 뒤로 숨으며 저를 지켜보았지만 머리가 크면서부터 시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부당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딸을 어떻게 눈물 속에서 지켜내고 키웠는데 딸은 시댁 식구들과 똘똘 뭉쳐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가 막힌 저는 중학생이 된 딸에게 엄마한테 그러면 안 돼,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지만 말고 공부도 좀 해라 라고 한두 마디 했다가 딸이 곧바로 할머니와 아빠에게 이르러 저는 딸 앞에서 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딸을 별일도 아닌 일로 왜 괴롭히냐. 얘는 너랑 다르게 영특해서 너와는 다르다. 우리 집안 손녀딸에게 기분 나쁜 소리만 해봐. 확 내쫓을 테니.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저도 딸의 엄마입니다. 애가 잘못했으면 엄마가 딸을 혼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어머니가 나서서 딸 편을 들어주며 제 체면을 이렇게 무너뜨리십니까? 그러나 시어머니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애도 제대로 못 낳는 여자가 그나마 낳은 애를 잡으려니 그렇지. 얼마나 애미가 부족해 보였으면 딸이 저러겠냐. 남편마저도 공부가 그렇게 중요한가? 넌 중학교 졸업했으면서 라고 비꼬니 저는 더 이상 말할 의지도 잃고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었습니다. 딸에게조차 무시를 당하며 살면서 저는 언제 이 집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이혼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남편이 큰 병에 걸리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암에 걸렸고 늦게 발견되어 시한부 인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죽을 날이 다가오자 남편은 병간호를 하고 있는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당신에게 너무 심하게 굴어서 벌을 받는 것 같아. 다 내 잘못이야. 하지만 저는 그동안 쌓인 실망이 너무 커서 남편의 사과가 크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빨리 이 집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시누이와 시동생은 다들 출가하여 남편이 떠나면 집에 남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딸은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미용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희망을 버리지 않고 가족으로 사랑하며 붙들었습니다. 남편은 후회하며 눈을 감았고 시어머니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유산을 받아 딸과 함께 살고 싶었지만 힘없고 늙은 시어머니를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시동생 내외와 시누이 내외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장남이 모셔야 한다고 시어머니를 나몰라라 했지만 남편이 죽자 모시라는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재산이 많았다면 서로 모시겠다고 나섰을 테지만 기껏해야 집 한 채가 전부였고 그것마저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어 딸과 제가 나눠 가지면 남은 재산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모실 생각도 안 하고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그냥 제가 모실게요. 저 아직 젊으니 괜찮으면 같이 살아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서러움을 토로했고 저도 자식 가진 입장에서 팽당한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플지 알기에 시어머니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딸은 미용실을 다니며 고등학교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모시겠다고 하자 딸은 어이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엄마는 바보야. 할머니가 그렇게 괴롭혔는데 왜 모시고 살아? 그냥 요양원에 보내. 요즘 요양원도 괜찮다던데. 고모랑 삼촌이 할머니 친엄마인데 나쁜 곳에 보내겠어? 저는 그래도 자식과 함께 사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겠니? 라고 답했지만 사실 딸도 예전부터 할머니와 한편이 되어 저를 힘들게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딸과 싸우고 싶지 않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딸은 아버지를 닮아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전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제 딸이라도 딸의 그런 모습이 참 싫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딸이 어리니까 인생의 기회는 많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에게 내 핏줄이 섞여 있으니 언젠가는 바뀔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받은 대로 되갚아줘야 하는데 엄마는 평생 무시당하면서도 착한 척 다 받아들이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받은 대로 되돌려주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은 실수하면서 사는 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잠깐의 실수로 인생을 돌이킬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은 저를 보고 답답하다는 듯 고구마라고 비유하면서 그럼 나도 엄마한테 못되게 굴어도 나중에 자라면 다 회복되겠네 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저는 글쎄 너 하는 걸 보고 판단할 거야 라고 답하며 실랑이를 끝냈습니다. 그 후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그 어느 때보다도 고마워하며 친자식보다 저를 더 챙겨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미웠고 무섭기만 했는데 마음을 열고 나니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어머니가 없던 저에게 시어머니는 이제 친어머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덕분에 동네에서는 저를 효부라고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시어머니를 용서하고 같이 사는 제 인성을 칭찬했지만 저는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그저 적적하고 외로워서 마음 가는 대로 했을 뿐인데 효부라는 칭찬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미용실에 갔을 때 동네 사람들이 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미용실 주인은 딸의 미용 실습을 도와주었던 친한 동네 동생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시어머니도 모시고 갔는데 동네 사람들은 거리낌 없이 말했습니다. 언니 참 사람 좋다. 아직 50도 안 됐는데 시어머니 모시고 살다니. 또 다른 사람은 어머님 며느리한테 잘해야 해요. 연니한테 재혼할 남성들도 많다는데 다 거절하고 어머님 모신다니까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미용실 동생이 한 번은 저에게 재혼할 사람을 알아보라고 소개해 주었지만 그 사람은 자기 자식만 챙기라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처럼 보여 저는 차라리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게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혼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이유는 이미 한 번 남자에게 실망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과의 삶에서 남자의 밑바닥까지 다 보았다고 생각했기에 두 번 다시 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때문에 평생 자책하며 사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저에게 고맙다며 서울에 있는 땅을 물려주셨습니다. 이 재산은 집안 누구도 몰랐던 것이었고 저는 딸에게 물려주려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땅은 계속 오를 테니 팔지 않고 나중에 딸에게 상속하려고 비밀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 딸에 대한 믿음은 흔들렸습니다.
딸이 어렸을 때부터 시댁 식구들 편을 들던 일이 트라우마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딸이 강남의 유명 미용실에서 일하며 영화 스태프로 일하는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을 때 저는 그 남자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혼전 임신까지 해서 결국 그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사위는 인성이 좋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인사하러 왔을 때 그는 딸의 혼전 임신으로 마음 아파할 저를 위로해 주었고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도 홀어머니 모시고 살았어요. 아버지와 일찍 이혼하셔서 어머니가 저와 동생을 혼자 키우셨습니다. 장모님께서도 시어머니 모시고 사셨다고 들었는데 저도 효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풀렸습니다. 정말 고마운 말이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결혼했고 제가 작은 집을 사주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살던 집을 팔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며 딸내도 집을 사주었는데 사위는 너무 고마워하며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들도 제게 감사해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엄마, 뭘 그렇게 대단한 일 했다고 다들 엄마한테 고맙다 하냐? 요즘은 능력 있는 사람이 집을 해오는 거지. 저는 그 말에 참을 수 없어 말했습니다. 네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이 있어서 보태준 건데 그렇게 당연시하면 엄마가 뭐라도 더 해주고 싶겠냐? 딸과 말다툼이 시작될 뻔했지만 사위가 중재하며 싸움을 막았습니다. 이렇게 항상 딸과는 사사건건 부딪히곤 했습니다. 딸은 출산 후 아들을 낳았고 요즘은 딸이 대세임에도 불구하고 아들 낳았다는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딸은 일을 그만두고 아들을 정성껏 돌보며 키웠지만 사위의 벌이가 시원치 않아서 교육 문제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딸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일을 하게 되었고 저는 손주를 돌봐야만 했습니다. 안사돈도 형편이 어려워서 일을 해야 했기에 저 말고는 딸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딸은 자기 아들이 다칠까봐 얼마나 저에게 예민하게 구는지 마음 같아서는 네 자식 네가 키워라 하고 싶었지만 손주가 어린이집에 적응하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에 돌봐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딸 내외에게 매달 용돈 10만 원씩 받고서 애를 돌봐주었습니다. 10년 전이긴 했지만 그때도 10만 원은 손주를 봐주고 애쓰는 것에 비해 너무나도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사위는 미안한 척이라도 했지만 딸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베풀고 양보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피부친이 딸이 제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눈 딱 감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딸은 9년 만에 둘째를 임신하고 낳았지만 산후 우울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돈은 없고 애는 둘이고 사위 능력은 한계에 부딪히니 자식을 키우며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속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딸이 돈 많고 안정적인 사람과 결혼하길 바랐지만 딸이 사위를 신랑감으로 골랐으니 이미 늦은 후회였습니다. 저는 딸네 집을 왔다 갔다 하며 큰 손주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작은 손주를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딸의 신경질이 도를 넘을 때가 많아서 딸과 싸우기 싫어 가기가 싫을 정도였습니다. 사위는 그런 모습을 보며 늘 저에게 죄송해했고 저는 100번 양보해 사위 얼굴 보며 참았습니다. 그러던 중 사위가 좋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둘째도 돌 가까이 되었고 올해 저희 어머님께서도 칠순이 되셨으니 해외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사위는 장모님께 무슨 해외여행인가? 일푼이라도 모아야지 라고 말했지만 딸은 엄마도 해외 나간 적 없잖아. 인생 얼마나 길다고 올해 결혼 10주년이기도 하니 사이판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딸이 저에게 이렇게 좋게 얘기한 적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딸은 저와 함께 가자고 설득하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처음엔 저에게 여행 비용을 보태라는 눈치인가 싶었지만 사위가 이미 제 것까지 여행 패키지 비용을 모두 결제한 것을 보고 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딸과 늘 다투기만 하던 중 모처럼 가족 여행을 간다고 하니 설레기도 했습니다.
큰손주도 저도 처음 가는 해외여행이라 긴장과 기대감이 뒤섞인 기분으로 여행 날만 기다렸습니다. 비행기에 올라타고 외국으로 출국하려니 준비할 서류가 많았습니다. 저더러 입국 심사서를 쓰라고 했는데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안사돈은 사위에게 도움을 받으며 쓰고 있었지만 딸은 핸드폰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입국 심사서를 어떻게 써야 하니? 라고 물었지만 딸은 엄마, 뭘 그런 걸 물어봐? 답답하게 라고 하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답답해졌습니다. 사위는 옆에서 차근차근 안사돈을 도와주고 있었지만 딸은 자기 핸드폰에만 몰두해 있었습니다. 짐도 사위가 다 올려줬고 딸은 아무 도움도 주지 않자 저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여행을 망치고 싶지 않아 참았습니다. 둘째 손주가 울기 시작하자 안사돈은 피곤했는지 눈을 감고 사위는 그런 안사돈을 챙기느라 우는 손주를 저에게 맡겼습니다. 다행히 큰 손주가 저를 도와주어 둘째 손주를 돌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못된 딸에게서 이렇게 착한 손주가 태어났을까 싶어 고마웠습니다. 손주의 도움 덕분에 간신히 사이판에 도착했지만 첫날부터 피곤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모처럼의 여행이라 한숨 돌릴 수 있었고 다음날부터 본격적인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안사돈과 함께 조식을 먹으러 가는데 딸 내외는 둘째가 칭얼거려 잠을 못 자 첫째만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음식이 우리 입맛에 맞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안사돈과 여행 이야기를 나누던 중 안사돈은 저에게 아들 내외와 여러 번 해외여행을 다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서운했습니다. 왜 그동안 안사돈과만 다니다가 이번에 나를 데려왔을까 싶었습니다. 설마 둘째 손주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나를 부른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사위가 제 여행 경비를 부담했으니 그 정도는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운한 마음을 꾹 눌러가며 여행을 이어갔습니다. 저희가 묵은 리조트는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고 수영장에는 여러 가지 미끄럼틀도 있고 아이들을 봐주는 프로그램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첫째 손주는 영어를 잘 못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쭈뼛거렸지만 딸이 극성스럽게 프로그램에 다 신청하면서 영어 한마디라도 배우고 오라며 억지로 밀어보냈습니다. 그래도 손주는 거기 있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놀아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고 제 마음도 좋았습니다. 안사돈과 저는 티셔츠 같은 수영복을 입고 물놀이를 하러 나갔는데 생전 처음 물놀이를 하니 참 어색했습니다. 햇볕이 뜨거워서 저는 잠깐 물놀이를 하다가 그늘에 누워 쉬었는데 안사돈은 사위와 딸과 함께 재미있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 틈에 제가 낄 자리는 없어 보였지만 조금은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놀이를 하러 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딸이 둘째를 데려와 맡겼습니다. 엄마, 우리 딸 좀 맡아줘. 나도 좀 놀고 싶은데 애 때문에 못 놀겠어. 엄마한테 맡기려고 했는데 남편이 자꾸 나더러 맡으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있었어. 어차피 엄마도 쉬고 있으니까 부탁할게. 저는 잠시 나가려고 했지만 딸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그래, 내가 봐줄게 하고 둘째를 맡았습니다. 딸은 기다렸다는 듯이 사위와 함께 즐겁게 물놀이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잠깐 맡긴다고 했던 둘째는 결국 제 몫이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사위가 둘째를 돌보게 했지만 하루 밤잠을 제대로 못 자니 결국 딸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 방은 안사돈과 함께 쓰는 방이라 둘째가 시끄럽게 하면 안사돈이 불편해할까 싶었는데 안사돈보다는 자기 잠이 더 중요했던지 사위도 더 이상 딸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둘째 손주를 안고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며 계속 아이만 돌봐야 했습니다. 안사돈과 딸, 사위는 바다도 나가고 원주민 춤도 보고 재미있게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저는 그들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애만 봐주느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은 딸에게 다시 보라고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둘째 손주가 갑자기 열이 났습니다. 외국에서 열이 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체온을 재고 해열제를 먹였지만 애는 계속 울고 칭얼거려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처음엔 안사돈도 같이 달래주었지만 계속되는 손주의 울음소리에 안사돈은 힘들었는지 결국 이불과 베개를 들고 나갔습니다. 죄송하지만 저 애들 방에서 좀 자야겠어요. 제가 잠을 못 자면 두통이 심해서요. 안사돈이 그렇게 말하며 나가고 저는 혼자 둘째 손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손주는 계속 울었고 저는 밤새 애를 달래며 겨우 해열제를 먹여 열을 잡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야 겨우 손주가 잠들었고 저도 잠시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든 지 20여 분 만에 안사돈이 개운한 목소리로 저를 깨우며 조식을 먹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피곤해서 괜찮습니다. 저 좀 더 자야겠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딸은 엄마 좀 더 자 우리 조식 먹고 올게 라며 시어머니 팔짱을 끼고 갔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조식을 먹으러 가는 딸의 모습에 너무나 얄미웠습니다. 시집살이보다 더한 배신감이 느껴졌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머리가 어질거렸지만 딸을 불러 세울 기력도 없어서 결국 안대를 끼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자고 있는데 안사돈이 관광하러 가는 날이라며 저를 깨웠지만 저는 안 가겠다 이어 계속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손주가 다시 울기 시작해 깨어났는데 그제야 둘째 손주가 배고파 우는 것 같아 우유를 주고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밤새 지쳐 있었지만 할 수 없이 손주를 데리고 이유식을 데우러 내려갔습니다. 밖에 나가니 후텁지근한 공기가 느껴지면서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손주를 안고 기둥에 기대어 잠시 쉬었습니다. 손주가 울음을 그치지 않아서 계속 달래며 이유식을 데우러 갔고 힘든 와중에도 손주를 돌보려 노력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서 손주를 무릎에 앉히고 이유식을 한 숟갈씩 먹이고 있는데 제 뱃속에서도 꼬르륵 소리와 함께 서운함과 서러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 순간만 참자. 오늘은 꼭 손주를 딸한테 맡겨야지.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손주를 부지런히 먹인 후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늦어버린 건지 음식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직원들이 다 치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황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멀뚱히 서 있었는데 한 현지인이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영어도 못하고 손짓발짓 하다 보니 다행히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이 와서 식사를 못했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하자 직원은 남은 음식으로 도시락을 싸주었고 저는 너무 배가 고파서 그 자리에서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쇼가 끝났는지 관광객들이 우르르 나오는데 그 사이에서 안사돈과 딸내외, 큰손주가 웃고 떠들며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애를 업고 허겁지겁 먹고 있는 제 모습과 딱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입에 음식을 잔뜩 물고 젓가락을 들고 있는 제 모습을 본 딸은 인상을 쓰며 말했습니다. 뭐야? 엄마 숙소에서 자고 있는 줄 알았더니만 왜 애를 데리고 내려와? 그리고 왜 서서 밥을 먹어? 앉아서 먹든지 도시락이면 위에 올라가서 먹지. 딸의 신경질적인 말투에 저는 입에 있는 음식조차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체할 것 같아 주위를 둘러보다 물을 찾아 컵에 물을 따라 마셨습니다. 겨우 음식물을 삼킨 뒤 저는 딸에게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그게 할 말이야?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내려왔는데. 내 딸 보느라 내가 내려와서 이유식 때우고 먹여서 나 끼니도 놓쳐 이렇게 겨우 밥 먹고 있는데 그게 할 소리냐? 엄마가 봐주다가 애 아프면 더 봐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여행지에서 애 아프면 얼마나 골치 아픈데. 딸은 눈에 도끼가 가득 찬 채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딸 돌봤을 땐 안 아파서 면역력이 좋은가 보다 했지. 근데 엄마가 보자마자 바로 아팠잖아. 엄마가 잘못 본 거 아니야? 딸의 황당한 논리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분함이 치밀어 오르면서 이번에야말로 저 못된 딸의 도끼를 꺾어 놓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너 정말 안 되겠구나. 내가 밤새 내 딸 보느라 여행도 못 즐기고 있는데 너희들은 관광지 다 다녀오고 나도 겨우 밥 좀 먹는다 했더니만 그걸로 뭐라 해? 너 정말 내 딸 맞아? 딸은 당황하며 창피하니까 그렇지.
왜 거기서 서서 밥을 먹고 있냐고. 거지처럼. 딸의 말에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네가 창피해? 그럼 네 딸을 왜 나한테 떠넘겨? 딸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다시 반박하려고 했지만 사위가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위는 저에게 죄송하다며 사과했지만 저는 사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사위도 이제 믿을 수 없게 느껴졌습니다. 자네도 그럴 셈이었나? 나 데려와서 애 보게 하려고 일부러 이 여행을 계획한 거야? 사위는 당황하며 아닙니다. 장모님. 오해세요. 그랬다면 아예 장모님을 여행에 안 모시고 한국에서 그냥 둘째를 맡겼겠죠. 왜 비싼 돈 주고 장모님을 모셨겠습니까? 사위의 말에 저는 답답한 마음으로 소리쳤습니다. 좋은 마음? 이게 좋은 마음이야? 자네 어머님은 어제 애 울었다고 베개랑 이불 들고 나가서 자버렸는데 나는 왜 계속 애만 봐야 하냐고. 그게 내 탓이야? 그때 안사돈이 끼어들며 왜 우리 아들을 탓하세요? 우리 아들은 그래도 장모님 여행비까지 내며 모셨는데 따님이나 탓하세요. 다 따님이 사돈에게 떠넘긴 거잖아요. 저는 화가 치밀어 안사돈도 그러지 마세요. 둘째가 내 손녀만 됩니까? 사돈의 손녀도 되잖아요. 왜 혼자 빠져나가요? 안사돈은 말문이 막힌 듯 허탈한 표정을 지었고 사위는 안사돈을 부축했습니다. 딸은 시간이 없다며 우린 별빛 투어 가야 하니까 애 좀 잘 봐줘 라고 말하며 갔습니다. 당연하게 저를 애만 보는 사람으로 여기는 딸의 모습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가는 딸의 꽁지머리를 잡아챘습니다. 원래 옷자락을 잡으려 했는데 눈앞이 어지러워 손에 잡힌 게 꽁지머리였습니다. 딸이 깜짝 놀라 소리치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너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니? 네 딸은 네가 보라고. 엄한 나한테 맡기지 말고. 뭐 별빛 투어? 그거 너 대신 내가 가게 해. 애초에 내 표는 예약도 안 한 모양인데 이제껏 충분히 애 봐줬으면 나도 이제 여행 좀 즐겨야 하지 않겠니? 네 신랑이 나 생각해서 비싼 돈 주고 사이판까지 데려왔다며. 그 힘든 비행시간 버티고 왔는데 나도 좀 재미있게 보내야 하지 않겠냐고. 내가 그 별빛 투어 보려고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알아? 사이판 올 때마다 못 봤었는데 이번에는 꼭 봐야지 싶어서 예약한 거야. 빨리 비켜. 늦었단 말이야. 오냐. 오늘도 넌 그 별빛 못 본다. 당장 애미로서 네 둘째 아이 정성껏 좀 살피고 잘 봐. 정말 가고 싶으면 안사돈이나 사위랑 바꿔달라 해. 설마 애미면서 자식인 큰손주한테 바꿔달라 하지는 않겠지. 나는 큰손주한테 어디서 가이드 아저씨 만나기로 했냐고 물었고 큰손주는 자기 엄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저기서 만나기로 했다며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죄책감을 떨쳐내며 큰손주와 함께 가니 얼마나 통쾌했던지 잔뜩 쌓인 두통이 다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딸은 사위가 영화하는 사람이라 영상을 찍어야 해서 바꿔달란 소리를 못했고 그렇다고 안사돈에게 바꿔달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안사돈도 그렇지. 며느리가 가고 싶어 하면 잠시 애 좀 봐주고 아니면 부부끼리 오붓하게 다녀와라 할 만도 한데 안사돈은 그저 아들과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사이판 별빛 투어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까만 밤하늘에 별이 촘촘하게 수놓아져 있었고 이렇게 밝고 또렷한 별은 생애 처음이었습니다. 가이드는 기념사진을 찍어 주었는데 사진을 몇 번 다시 찍으면서 흰옷 입고 오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왜 아드님과 어머님은 남색과 검정 옷을 입으셨죠?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옷 갈아입으려 했는데 안사돈이랑 신랑이 하다가 잊어버렸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덕에 사위와 안사돈은 어두운 옷을 입어서 사진이 거의 안 나왔고 얼굴만 달걀 귀신처럼 떠다니는 사진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만 밝은 옷을 입고 있어서 사진 속에서 제가 제일 잘 나왔는데 그것마저도 속이 시원했습니다. 딸은 결국 방으로 돌아가 애만 봐야 했고 둘째 손주의 열은 내렸지만 밤새 잠을 안 자고 칭얼거리며
울어서 딸과 사위가 부부싸움까지 했습니다. 방음이 안 되는지 부부싸움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부부싸움은 상관없었지만 큰손주가 그걸 보게 되어 걱정스러웠습니다. 야무진 큰손주는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걸 보고 제 방으로 건너왔고 저는 큰손주를 꼭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옆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안사돈은 꿈나라에서 깨어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날을 보내고 우리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딸은 저에게 예민하게 굴며 애 좀 봐달라고 했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둘째를 보며 안사돈에게 한 번만 봐주세요 라고 했지만 안사돈은 끝까지 둘째를 보지 않았습니다. 겨우 여권과 비행기표를 찾아 사위와 딸은 들어갔고 저는 큰손주를 챙기며 안사돈과 함께 비행기를 탔습니다. 3박 5일의 일정을 마치고 드디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안사돈과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입국 시 쓰는 카드를 승무원 도움으로 받아 적었습니다. 딸과 엮이지 않아서 속이 편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사위가 저를 집에 모셔다 드리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걸 사양했습니다. 피곤할 텐데 나 신경 쓰지 말고 자네 어머니나 잘 챙기게. 자네 덕분에 여행 잘 다녀왔네. 이제 애쓰지 않아도 돼. 그래도 사위는 장모님을 모셔다 드려야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지만 딸이 엄마 내버려 두고 그냥 가자. 우리가 얼마나 엄마 때문에 고생했는지 몰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너 말은 바로 해야지. 니들이 나 때문에 고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 때문에 고생했지. 앞으로도 애 맡길 생각 말고 너희가 알아서 키워라. 나는 다신 손주 못 본다. 라고 말하며 못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리무진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니 얼마나 편했는지 모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니 기사가 깨워주고 짐도 들어주니 말이죠. 이번 여행을 통해 저는 다시는 딸과 안사돈과 함께 여행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